오세요. 시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 안 갈 거면 한번 풀어봅시다. 영원히 한번 풀어봅시다. 저 어차피 7시까지 괜찮아요. 5시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오세요. 자, 1번입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다음 몇 번? 5번. 빨리 풀 거예요.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맞죠? 수의 변화 시 균형 가격의 변동폭은 뭐다? 크지만. 맞죠? 균형 양의 변동폭은 뭐다? 작다. 왜? 비탄력이니까. 가격의 변화가 크고 양의 변화는 작다. 작년 기출 질문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 공급은 크게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저 보세요. 부동산이 헷갈리시면은 우리 농수산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배추값 맨날 나오죠. 이제 곧 또 나올 거예요. 갑자기 또 한 10월, 11월 되면은 배추값이 현지에서 폭락했습니다. 나올 거예요. 맞죠?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뭐다?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은 폭락할 거고. 맞죠? 만약에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공급이 안 돼요. 배추 다 말라 죽었어. 맞죠? 공급은요. 제대로 안 돼. 가격이 폭등하겠지. 됐죠? 그래서 뭐다?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다? 생산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아파트, 주택, 그리고 뭐다?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탈릴 수밖에 없겠죠. 왜요? 원할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니까.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공급량 동그라미 주어진 가격 중에서 일정 기간 동그라미 판매자 보장 최대 수량 동그라미. 단계는 탈성이 작고 장기는 탈성이 뭐다? 커진다. 공급이니까요. 뭐도 있고 재고도 있을 거고 뭐도 신규 주택도 들어올 거니까. 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자 아래들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구매하려는 하고자 하는 수량이므로 뭐다?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 력도 있다. 답은 5번 맞습니다. 쉽게 풀었으니까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몇 번? 1번 좋습니다. 완벽해.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 끝났죠? 양은 증가. 가격이 주시고 인기 있다, 인기 없다. 인기 있다. 가격은 상승이 되겠죠. 다음 몇 번? 1번. 이해했습니다. 작년 감정평가 기출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잘 풀고 계십니다. 이게 동모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동영목에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지문들을 좀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 풀만 했죠? 근데 이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동모를 풀고 이거를 풀어서 그나마 체감 효과가 덜한 거지. 이거를 먼저 풀면 이거 굉장히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균형 상태인 아파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뭐라고? 상승합니다. 공급 감소. 양은요? 감소. 물량 없네요. 가격은 상승.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파격적인 경우 맞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뭐 불변? 가격 불변. 양 증가. 균형 공급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요거였죠? 수직이죠? 뭐다? 양 불변. 가격은 변한다. 맞죠? 요거 두 개. 수평 수직. 완전 비탄력적. 기억나시죠? 완전 비탄력적.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체크. 양은요? 감소. 공급 감소에 물량 없네요. 가격은 상승. 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됐죠? 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넘어가시죠. 대부 비율 올라라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다음 몇 번? 답은 4번이에요. 4번. 3번에 있었대. 답 4번 되지 않아요? 답 4번이에요. 답 4번이에요. 푸셨어요? 네. 요 문제 못 푼 분들 많았는데. 네, 좋으세요?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 순영업소득 얼마? 4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 2천만 원. 부채는 죄송해요. 부채 서비스액은 무엇과 부채와
무엇에? 저당 상수의 곱이다. 됐죠? 맞아요. 100%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맞죠? 요거 두 개에서 파생된 게 그거잖아.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을 무엇으로? 저당 상수로 나눌까? 맞죠? 저당 상수는 무엇을? 부채 서비스액을 무엇으로? 부채로 나눌까? 이거 또 해야 됩니까? 또 합시다. 오케이. 10은 5 곱하기 2. 5는 10 나누기 2. 2는 10 나누기 5.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에다가 저당수 곱한 값.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수로 나눈 값. 저당수는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로 나눈 값. 됐죠? 부채 서비스액 얼마? 2천만 원. 부채 얼마? 2억. 곱하기 얼마? 0.1. 부채 얼마예요? 2억. 맞죠? LTV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가치 얼마? 4억분에 얼마 빌릴 수 있어요? 2억. 몇 퍼센트? 50%. 다음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이 문제 왜 풀어드리냐? 당황하기 되게 좋은 문제. 당황하기 되게 좋은 문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 보여야 돼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보였니? 부채 서비스에 구할 줄 아니? 이거 두 개 동시에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산 문제 트렌드가 뭐냐면 문제는 짧아지는데 물어본 내용이 두 가지씩 늘어나요. 맞죠? 첫 번째 뭐 물어본 거예요? 부채 감당률 구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데빗 커버리지 레이시오. 두 번째 뭐다? 부채 서비스에 물어본 거예요. 데빗 서비스. 됐죠? 요거 두 가지 둘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공식 기억나시죠 지금? 이거 10은 했던 거 맞죠? 요거 둘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4번 넘기죠. 가격의 재원칙 몇 가지? 13가지입니다. 올해 하나쯤은 물어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원칙은 흔들리면 안 되죠.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뭐가 나온다? 적합과 균형에서 나온다. 답은 몇 번? 4번. 적합의 원칙 내부가 될 수 없겠죠. 적합 뭐다? 외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다? 대체 원칙.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가격이 같다면 효용이 큰 거,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싼 거. 이렇게 배웠고 요즘 분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앞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됐죠? 초과 이유는 경쟁을 유발하고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는 공급자가 몰릴 거 아니에요. 맞죠? 초과 이윤은 경쟁을 유발하고 맞죠?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우리 이걸 뭐라 한다? 경쟁의 원칙. 자, 보세요. 초과 이윤은 뭘 유발해요? 경쟁을 유발하고 맞죠? 경쟁이 생기면은 뭐가 없어져요?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지겠죠. 초과 이윤 있어요. 공급자 늘어나겠죠? 공급자 늘어나요. 경쟁이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초과 이윤이 없어지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3번입니다.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요거 기억나세요? 건물 20억짜리였었는데 맞죠? 얼마?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얼마 주고? 2억 주고. 추가했더니 건물의 가치가 얼마가 되었다? 25억이 되었다. 뭐의 합? 기여, 도의 합. 괜찮습니다. 기여, 도의 합. 뭐라고 나오면 안 된다? 생산비의 합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항상 시험에마다 생산비의 합이라고 나온다. X. 생산비의 합이라면 이게 22억이 돼야 되잖아.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고. 맞죠? 이 건물에 얼마만큼 가치에 기여하는 거니까는 뭐다? 기여도의 합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잘 봐주세요. 뭔가 지금 좀 찝찝해요. 한 문제 정도 툭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번입니다. 최유효용 원칙이죠.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상현 체크.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어디는 없다.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좋습니다. 4번이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기회의 원칙 없는데 기여의 원칙. 기여도의 합. 기여도의 합. 네.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네네네.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이거 기출문제 생산비 합이 나왔었거든. 생산비 합이 아니다. 그래서 생산비 합이면 22억이 돼야 되잖아. 근데 기여의 원칙이니까 뭐다? 기여한 만큼의 합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주세요. 4번이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은 쉬웠죠? 가볍게 넘어갈게요. 장래 편익, 현재 가치, 미래 거, 현재로 옵니다. 장래 편익. 편익에 미안해요. 편익이라고 해주세요. 미안해요. 편이익이라 미안해요. 장래 편익이라 해요. 미안해요. 장래 편익에 현재 가치로 평가하겠네. 미안해요. 요즘에 열심히 문제 만들다가 한 몇 번이에요? 한 몇 번? 1번. 영속성 이해되죠? 장래 편익 현재 가치로. 개별 요인 분석과 사정 모형 개별 이해되죠? 이거 이해돼요 지금? 디귿 이해되잖아. 개별 요인이잖아. 무슨 개별성? 사정 보정.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싸게 팔았어요. 사정 보정? 해야 되겠지. 우리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 7억에 팔았어요.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하죠? 사정 보정?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개별성. 됐죠? 이제, 하면 어떡해. 개별 부정 항상 개별성이잖아. 개별. 맞죠? 우리 애가 장가 가야 돼가지고 10억짜리 7억에 팔았어요. 이거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하잖아. 사정 보정 때려? 줘야 되겠지. 한 1.4 정도 때려주면 되겠네. 됐죠? 자, 부증성 일로 와봐. 부증성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죠. 잘 보세요. 원가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기초가 되는 원칙은 뭐였어요? 비용성을 기초로 하자. 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김치찌개집 얘기했죠? 먹다가 언니 이거 원가 얼마 안 들어. 원가 얼마 안 들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만들면 비용 얼마 안 들어 뜻이죠? 비용성에 기초한 게 원가 방식인데 부증성은 못 늘어나잖아. 만들어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뭐다? 부증성이라고. 그래서 뭐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 거잖아. 두 가지.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가 방식 써요? 못 써요? 못 쓰겠지. 원가 방식이 뭔데? 집에 가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 뭘 다시 만들어?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데. 됐죠, 지금? 이 지문 이해돼요? 오케이. 왜 멍 때리고 있어, 다들? 경찰해야 돼요. 눈 떠. 저도 옛날에 믿을 만한 게 체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체력이 약해지니까 다 하기 싫잖아요. 어디냐. 미생이라는 바둑 영화 혹시 알아요? 거기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체력을 기르라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충격적인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스포츠 팀이 끝까지 시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팀들은 이미 다 떨어져요. 맞죠? 예선도 못 올라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오래 하고 가장 많이 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충격을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 뒤에가 바로 서울대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기로 운동을 다녔는데 제가 재수를 떨어지고 그 똑같은 그 산을 서울대학교 그쪽을 돌고 있는데 제가 평생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라고 알았던 곳이 서울대학교 식당이었어요. 거기를 새벽 1시에도 가보고 새벽 3시에도 가봤는데 한 번도 빈자리가 없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25년 평생 거기 25년 제가 25살 때였으니까 25년 평생 내가 거기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낮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공부 안 하는 날 갔는데 거기가 학생 식당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겠죠. 왜?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얘네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놀았구나. 저는 거기를 새벽 2시에 가고 3시에 가봤는데 거기에 빈자리 있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어디 위치가 딱 찍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호암회관 위쪽에 있는 그 대학원 학생 식당이.
그 자리에 단 한 번도 빈자리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추석 연휴 기간. 몇몇, 그것도 꽉 몇몇 자리 비어있던 거. 근데 제가 25년 평생 거기를 운동 다니면서 거기가 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학생 식당이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공부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 잘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보다 잘해서 거기 있겠죠. 근데 가장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스포츠 팀이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구나 이걸 보고 난 느낀 게 가장 큰 점이 그거였어요. 아, 잘하는 놈이 끝까지 하는구나. 끝까지 하는 놈이 이기는 거구나. 아시겠죠? 꼭 말씀드립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멘붕이 올 거야.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제가 옛날에 시험 칠 때 중개사법 35번부터 40번까지가 민법에서 빡쳐가지고 막 시험지를 찢어버리려고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꾹 참고, 야, 씨, 민법이구나! 풀었단 말이에요. 꼭 말씀. 다음 1번이었어요. 요양경제분석 아니어서 답 몇 번? 이건 풀어야지. 답 몇 번? 3번. 제자가 보통, 단위,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인구, 단기. 저량은 뭐가 있다? 재, 고, 자, 산, 가, 치, 보급률, 통화량, 인구, 단기. 됐죠? 자산은 뭐가 있고, 재, 산도 포함되고, 부채도 포함되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죠? 맞죠? 자산은 뭐야? 내 돈 더하기 남돈. 됐죠? 지금 내겠습니다. 몇 번? 3번. 예, 맞습니다. 7번입니다. MBTS죠? 내 돈 내고 내가 권한 가져왔네요. 무슨 증권? 지분증권. 기억은 틀렸습니다. 채권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뭔데요? 내 돈 맡기고 이자만 받는 거. 맞죠? 지분의 가장 개념이 뭔데요? 내가 돈 맡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돈 내고 권한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 MBB입니다. MBB. 맞죠? 모기지불의 현금 흐름으로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누가? 발행자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초과 부담을 제공하는 채권이다. 맞습니다. CMO는 원리금과 조기 상환대금을 받아갈 순서를 정한 증권으로서 증권별로 만기가 뭐다? 다르게 큰일 납니다. 다르게 틀렸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5년에 3%, 7년에 8%였던 거 만기가 다르잖아. 맞죠? MPTV죠, TV. MP, TV, TV. 맞죠? T 하나, B 하나. 요거 하나 봐주세요. 맞는 질문. 어디에? 발행자의 대처표준표의 부채로 표시가 된다. 왜? 발행자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을 가지고 가니까. 뭐다? 저당권 누구한테? 발행자한테. 원리금 주권 누구한테? 투자한테. 이렇게 가지. 대차 대조표의 부채로 표시가 된다. 요즘 하나만 체크해주고 잠깐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서 올게요. 다음 주에요. 맞다.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건 다 맞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4번 문제 한번 오류났었잖아요. 그 계산 문제 제가 풀었던 게 다 맞아요. 숫자 보셔가지고. 이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일단. 이거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4번 일단 맞다 해주세요. 작년 기출문제니까. 뭐다? MBS 효과. 뭐라고? Everybody 좋다. 그렇죠? 다음 몇 번? 니은,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요거 7번에 리을 주문 하나 체크해주세요.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추가로 하나 언급 드려야 되니까. 자, 8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다음은 몇 번이에요? 다음 몇 번? 3번. 금융위원회. 오케이, 좋습니다. 방금 했었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얼마? 70억. 이게 최저 자본금이죠?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는 뭐다? 세 가지 부동산, 증권, 현금. 이 경우 부동산 얼마? 70%. 체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 하나 봐주세요.
5번 위탁관리사는 탁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9번입니다. 문제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9번 문제. 자, 이리 와보세요. 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4번. 맞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랑 공인중개사가 어디 용어를 바꿔서 쓰냐면 저 어디요? 종합자본환원율. 깨닫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종합을 지우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총 투자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총 투자액으로 나눈 거. 자, 이쪽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자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얼마 돌아오니 그 뜻입니다. 됐어요, 지금? 자본 투자한 거에 대해 얼마 돌아오냐고. 맞죠? 다른 말로 한 번 더. 총 투자에 대한 수익률. 아시겠죠? 이 용어를 계속 지금 서로 포기하지 않아요. 공시적 감정평가사랑. 통일 안 시켜. 근데 주로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따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아닌 경우도 많은데 아직까지 통일시키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보다 총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 수익률 기준 뭐라고?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 중요하다고. 수익가액, 종합적 환율, 순소득, 순수 등등 쌌을 때 삭보하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후 수익. 세후 수익률마다 뭐 분해? 위에 뭐, 죄송해요. 세후 수익. 세후 수익. 위에 뭐 올라오고, 세후 올라오고, 밑에 뭐 내려가고, 지분, 투자액 내려가죠. 그럼 이건 총 투자 수익률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 되겠지. 뭐다? 지분 투자 수익률이 되겠지. 됐죠?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 총 투자에 대한 수익. 아시겠죠? 봐주세요. 다음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DTI는 뭐다? 높다면 빚을 많이 지니까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DTI가 높잖아요? 그럼 금리도 높아요. 돈을 많이 빌려주잖아요? 금리를 더 높여요. 은행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이건 체감해보면 바로 느낌 와요. 돈을 많이 빌리면 금리를 더 세게 때린다니까. 왜? 돈을 못 갚을까? 자, 3번 채무불 이행률이죠? 뭐다?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협을 뭘로? 유효청소로 나눠봅시다. 총투자 수익률은 뭐다?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맞죠? 지분투자 수익률은 세후를 지분투자 나눈 비율이다. 그래서 4번, 5번 잘 봐주세요. 4번 아시겠죠? 4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1번 좀 한번 볼게요. 1번 지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운영급여 비율을 총소득 나눈 것은 맞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가능인지 유효인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4번이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4번 아예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긴 되더라고요. 네. 네네. 자, 보세요. 자, DTI죠? Debit to Income.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Debit to Income은 어떻게 하죠? 위에 뭐다?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뭐다? 연, 소득이 되죠? 맞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DTI 비율 40%예요. 라고 하면은 내가 1억 벌어요. 1년에. 얼마까지 부채 서비스 갚을 수가 있다고? 4천만 원까지 갚을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있잖아요. DTI 비율 늘려줘요. 오케이? 이걸 얼마로? 60%로. 나는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거야? 더 적게 빌리는 거야? 더 많이 빌리죠? 그럼 얼마? 내가 1억 버는데 얼마까지? 내가 6천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에 넣는 게 된다는 소리죠? 부채 많이 빌리네요? 은행 입장에서 좋을까요? 싫을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DTI를 비율 높이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원칙이에요. DTIB나 LTV 올라가잖아요. 금리를 더 높게 때려요. 왜? 네가 부채를 못 갚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 뜻입니다. 못 갚는다고. 부채를 감당 못 한다고. 됐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입자의 부채 상환 가능성이 낮아질 거고, 맞죠? 은행의 금리는 높일 거니까요. 이거 한번 표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부채 상환비율이 낮아지죠? 맞죠? 그럼 은행은 뭐 하겠어요? 금리를 높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대 금리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 알고 있어요? 예금 금리 얼마예요? 2%대예요. 대출 금리 얼마예요? 4%, 5%대예요. 은행은 지금 이자 놀이만으로 3%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넣으면 얼마 주는 거예요? 이자 2% 주는 거예요. 내가 빌리면 얼마를 빌리는 거예요? 5%대 빌리는 거예요. 맞죠? 예대 금리 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상환비율이 높다는 것은 돈 빌린 사람은 차입자는 돈을 갚기가 힘들었냐 얘기가 되고, 맞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대출자의 금리는 뭐다? 저당 이자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차입자는 뭐다? 부채 상환비율이 낮아진다. 왜? 돈 많이 빌리면 갚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파산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옛날에 여러분 코로나 때 0%대 금리여가지고 금리 막 2.8 이랬단 말이에요. 2.85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일을 해준 적이 있거든. 누군가 해준 적이 있거든. 그때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2.87인가에 금리 빼더라고요. 가상에 합쳐서. 지금 가서 똑같은 비슷한 직업을 다시 물어봤거든요. 4% 달래요. 4.12인가 달래요. 그럼 얼마예요? 1.3% 돈을 더 내는 거예요. 100만 원 기준으로 1년에 13,000원씩 더 내는 거라고. 근데 집 가서 한테 100만 원 빌리겠어요? 그렇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말씀드립니다. 9번에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10번. 이 문제 왜 못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더 쉬운데? 이 문제 여러분들 박스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박스를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있는 거 쓰세요, 있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산 문제 아는 정보로 써라. 그게 원칙이죠. 자, 이쪽 오세요. 최근에 유행한 게 이거거든요. 자, 계약기간 몇 년? 1년. 임대면적 얼마? 200. 기본임대료 얼마? 500. 곱하기 얼마? 200. 맞죠? 임대면적 기본임대료 얼마? 1,000만 원. 여기까지 잘 하셨을 거예요. 맞죠? 소액부기전 매출 얼마? 2천만 원. 각 월별 매출액. 별표. 1월부터 7월까지예요.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죠. 6개월 하셨으면 못 풀었을 겁니다. 6개월 한 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알아요. 6개월로 풀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8, 9, 10, 11, 11, 몇 개월? 5개월. 맞죠? 7개월 치, 5개월 치. 됐죠? 자, 풀어보죠. 8만원입니다. 곱하기 얼마? 200. 얼마 나옵니까? 1,600만원 나오네요. 맞죠? 됐어요? 1월부터 8월까지 매출 얼마? 1,600만원. 손익분기점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죠? 손익분기점 못 넘었다. 맞죠? 뭐만 낸다? 기본 임대료만 낸다. 기본 임대 7개월 동안 얼마? 7천만원. 1,000만원. 곱하기 몇 개월? 7개월. 얼마? 7천만원. 이거는 뭐 박스 그릴 필요 없는 더 쉬운데. 됐죠? 자, 5개월치 곱하기 얼마? 200 하면 됩니다. 얼마? 4천만원. 됐죠? 4천만원. 어머, 얘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네요. 맞죠? 손익분기점까지는 뭐만 내고 기본 임대료만 내고, 맞죠? 기본 임대료 얼마? 5천만원. 됐죠? 어쩌 5개월치니까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 여기가 포인트죠. 초과 매출액. 얼마 팔았다고? 총 4천만 중에서 얼마? 총 2천이니까는 총 매출 얼만데? 2천만원. 맞죠? 곱하기 몇 프로? 10%. 몇 개월? 5개월. 얼마? 1,000만원. 이게 더 쉬운데.
됐죠? 그럼 1월부터 7월까지 얼마 내고? 7천만 내고. 맞죠? 8월부터 12월까지 얼마? 5천만 원과 1천만 원. 됐죠? 정확히 말하면 매달 1,200만 원씩 냈겠네요. 맞죠? 200만 원이. 맞죠? 여기까지 200만 원이.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음 얼마? 1억 3천.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리신 분들은 이거 개월 수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6개월로 한 거야. 그럼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는 개월 수가 나눠져 있을 때는 마다 굳이 네모를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있는 거에 쭉 쓰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